뉴욕 증시가 미국의 소비자 신용이 크게 감소한 여파로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스 재정위기 우려감과 원자재 가격 하락도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다우는 0.6% 하락해 1,900선을 이탈했습니다. 유럽도 그리스 재정위기 우려감으로 약세로 마쳤습니다. 유로존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점과 금속 가격 하락세도 악재였습니다. 한편 유가는 약세로 바뀌어 배럴당 85달러 선으로 밀려났습니다. 달러와 강세 속에 주간 원유 재고가 증가세를 보인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5월 인도분 WTI는 배럴당 1% 이상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2월 소비자 신용이 최근 3개월 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월비 115억 달러 감소해 시장의 전망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미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토마스 호니그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제로 수준인 기준금리를 조만간 1%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년 만에 처음으로 3년물 국채를 150억 위안 규모로 2.75%에 발행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금리 인상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혜린입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5 내지 6포인트 정도만 하락했는데 반해서 다우는 70포인트 이상이나 빠지면서 1,900선도 붕괴된 1,897에 맞춰 다른 지수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무엇보다 악재는 미국의 2월 소비자 신용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자 시장은 뜻밖이라는 반응이었는데요. 연준 내에서 기준금리 인상 얘기도 일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동양정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다우 11,000선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가장 시장에 어제 많이 컸던데요. 일단 뭐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도 어제 2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뭐 시장에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이슈를 제공하는 그런 지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11,000선에 대한 오히려 그 최근 동안 계속 거침없이 좀 많이 상승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물대도 좀 많이 형성되고 좀 쉬어가자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렇게 어제 경제 지표가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슈를 제공하지 기존에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많이 좀 작용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또 유로존에서도 한 4분기 GDP 성장률을 약간 하향 조정하는 어차피 시장에서는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네. 유럽발 악재가 좀 많았기 때문에 GDP 성장률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시장에서도 좀 약간은 악재로 좀 이렇게 작용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그리고 가장 컸던 우려가 일단 그리스가 또 올해 성장률을 그 유럽 재정 위기의 좀 핵심인 또 그리스 올해 성장률 네. 자체도 하향 조정된다는 그런 여파 때문에 아무래도 심리적인 부담감이 가장 큰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뉴스에 대한 이슈라든지 아니면 경제 지표에 대한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그 시장의 투자 심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이제 시장을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많이 보여졌는데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체크하면서 예. 보시겠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꾸준하게 좀 많이 나타냈던 게 시장의 좀 많이 특징이었습니다. 보면 일단 5일선하고 21선을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상승세를 많이 나타내놨었는데요. 네. 일단 1,900선 이상을 좀 뚫고 일단 11,000선까지 갔다가 최근에 약간 좀 조정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술적으로도 21선을 이렇게 전혀 좀 이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네. 투자 심리로만 일단은 좀 많이 압박을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보여지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일단은 시장에서 매물대도 좀 많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 막판에 들어서 다시 또 꼬리를 달면서 좀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이 네.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아직은 혼조세로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 많이 보였던 게 일단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지난주에 좀 발표됐던 그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네. 시장에서 우려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표명하지 않았던 부분이 시장에서 아마 안정적으로 향후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면서 시장은 당분간 또 좀 안정을 좀 찾아갈 것 같고요. 일단 뭐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일단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장에서는 악재로 많이 작용 안 했던 부분이 일단은 시장은 어느 정도 뭐 기재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유럽에 대한 그런 위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제 해소되는 국면과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실적 시즌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적 어닝 시즌에 맞춰가지고 실적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이 다시 나타나면은 다우지수도 다시 한 번 더 11,000 이상을 또 한번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11,000선에 접근하면서 조정 경기감이 부쩍 높아졌었는데 울고 싶었던 뉴욕 증시 뺨을 때렸던 이 소비자 신용 악재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중요했던 지금까지는 지표가 아니었는데 그 무게감 대비해서 좀 많이 시장이 좀 민감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이유는 저희가 지수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소비자 신용이 얼마나 안 좋게 나왔는지 결과를 좀 짚어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뭐
저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래프라든지 아니면 경제 지표를 많이 발표를 좀 했었는데 일단 소비자 신용은 그렇게 좀 중요한 이슈가 많이 아니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발표된 지표 자체가 특별하게 없었던 게 2월 소비자 신용 외에는 미국의 그 다우지수에서 특별하게 발표되는 지표가 없었는데요. 일단 2월 소비자 신용을 일단 발표를 하면 일단 시장에서 예상치가 한 마이너스 7억 달러 정도를 일단 예상을 했었는데 좀 예상을 깨고 마이너스 한 115억 달러 정도가 나타났는데요. 일단 그 소비자 신용이 하락했던 가장 주 원인이 그리고 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었던 원인이 뭐였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경제 구조 자체가 한 70% 정도가 아무래도 소비로 이루어진 그런 국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비 심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를 좀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 지표가 소비자 신용 소비 지표인데요. 네네. 일단 뭐 최근 13개월 중에서 12개월 동안 전월비 대 12개월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12개월 동안에 이제 12개월 만에 일단 하락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신용 대출 자체가 한 94억 달러 정도 그리고 자동차 대출이 한 21억 달러 정도로 감소를 나타냈는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쉽게 말해서 사람들 자체도 일단은 많은 소비에 좀 많이 이끌리기보다는 소비를 좀 많이 갚아가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일단 신용 대출이 많이 하락을 했다는 걸 감소를 많이 나타냈던 것 자체는 신용카드라든지 아니면 그 신용카드에 들어가는 그 리볼빙 서비스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 가게들이 지출을 좀 많이 줄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동차 대출도 마찬가지로 일단 자동차도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매출을 좀 많이 일반 가게들이 좀 줄이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일단 좀 많이 분분한 게 일단 그 한마디로 하냐면 외상으로 나타낸다 소비보다는 아무래도 재물을 좀 많이 이렇게 상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전문가들은 많이 나타내는데요. 근데 굉장히 좀 계절적인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이 컸던 게 아무래도 소비자 신용 같은 것도 많이 움직이는데요. 일단 전통적으로 보면 2월 달이 원래 소비자 신용이 약간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왔던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 또 이면에는 보면은 일반 뭐 가게에서도 일단은 뭐 연초 들면은 아무래도 가게 계획을 좀 많이 잡지 않습니까? 잡고 1월, 2월 또 3월 달 이렇게 들어가면서 대체로 이제 그런 모습 대체로 이렇게 집에 일반 가게들이 일단은 예산을 좀 편성할 때 일단 뭐 저는 주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뭐 올해는 어떻게든지 어떻게 뭐 자동차를 구입하고 어떻게 주택을 구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짜다 보니까 아마 1월하고 2월 달에는 신용 대출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채무를 갚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6월 소비자 신용이 그러니까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좀 감소를 나타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아마 시장에서는 약간 다소은 하나만 좀 이렇게 악재로 좀 작용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다우지수 차트 자체가 한번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 국면을 보이기 때문에 악재로서는 많이 작용하지 않았던 모습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제가 봤을 때 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2월 소비자 신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70%를 차지하는 것이 소비이지만 일단은 뭐 소비 어떤 회복에 대한 지연 우려감보다는 계절적인 요인도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한편 지금 연준에서는요 또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아주 뜨겁다라고 합니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저금리를 외치고 있지만 또 다른 캔자스 연방은행 총재 매파로 알려지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1%까지 빨리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제 또 벤 버냉키 의장이 이제 기조연설을 한번 했습니다. 일단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일단 기조연설을 한번 나섰는데요. 일단 저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는 발언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전문가들 의견에 대한 상당 기간을 유지하겠다는 부분이 좀 많이 빠졌다라고 일단 뭐 이슈 찾기에 좀 많이 나선 것 같은데요. 일단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경제 그 회복 국면 자체가 좀 탄탄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좀 맞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발언이 많이 강했는데요. 근데 어제 같은 좀 이례적으로 호니그 캔자스시티 총재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일단 금리 인상을 좀 주장하면서 나섰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압박 우려도 좀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0에서 한 1% 정도를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좀 먼저 상승을 해가지고 좀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경기 부양적 정책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유지를 좀 해야 되지 않냐라고 좀 그렇게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일단 버냉키 의장하고 이제 금리를 상승시킴으로써 금리 상향 용자하고 좀 약간 좀 이렇게 경기 부양 정책 좀 많이 좀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게요. 예. 일단은 뭐 버냉키 의장 자체는 경제 자체가 아직까지는 많이 회복세를 좀 나타내서도 불구하고 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다른 업종보다는 제조업 경기가 좀 많이 활발화되면서 경기에 좀 많이 부양됐던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서비스업 경기 자체가 활성화를 나타내기에는 좀 시간이 아직은 많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좀 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은 저금리 정책 자체를 좀 많이 유지를 하겠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근데 뭐 호니거 총재 같은 경우에 일단 기준금리 자체가 워낙 너무 저금리로 갔기 때문에 일단 기준금리 자체를 좀 1% 정도 선으로 좀 이렇게 상승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안을 좀 나타내지 않았나. 쉽게 말해서
통화 정책이 통화가 지금 시장에 좀 많이 너무 풀려 있는데 그런 걸 통화를 좀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불필요하게 움직여 있는 통화를 좀 약간 흡수를 하면서 정부가 그렇게 가자. 그리고 법을 잡아야 된다는. 핵심적인 통화만 좀 유통시키면서 이제 다른 경기를 좀 이렇게 찾아가야 되지 않냐라고 일단 많이 보이고 있고요. 일단 제조업 경기의 안정을 찾아갔다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회복국면의 신호를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이게 강하게 나타나면서 네. 기준금리를 조기에 좀 빨리 1% 정도로 상승을 시키면서 시장 자체를 약간 좀 출구 전략적으로 아마 시사를 좀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도 뭐 이 부분도 약간 다우지수 차트에는 투자 심리가 좀 작용했던 모습이 좀 많이 보였던 게 시장의 좀 특징이었는데요. 일단 뭐 금리에 대한 인하 문제는 지금도 계속 이제 이슈가 될 거고 향후에도 일단은 조기 뭐 실업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지표에 맞춰가지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일단 시도가 좀 많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불거져 나왔지만 향후에 이제 버냉키 의장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인상론을 어떻게 신중하게 펼쳐 나갈 것인지 그렇죠. 일단 뭐 전문가들 한 6월달 정도로 좀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6월달 정도로 많이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 뭐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는 올까지는 그런 계획은 지금 없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많이 표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면서 시장 자체에 좀 대응을 해가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은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지금 중국 쪽의 움직임도 유동성 흡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년물 국채도 발행하는 모습이 2년 만에 포착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긴축에 대한 얘기가 다시금 좀 조심스럽게 나오는 시점이 아닌가 싶네요. 자, 한편 유럽 증시가 이렇게 미국의 2월 소비자 신용 지표도 안 좋았고 또 매파의 어떤 연준 안에서의 그런 기준금리 논란 때문에 빠지긴 했었습니다만은 출발 자체가 좋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욕보다 유럽 증시가 먼저 열려서 유럽 얘기가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먼저 유로존의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4분기 때 일단 재정 위기 때문에 좀 이렇게 폭격탄을 좀 많이 맞았던 게 사실입니다. 일단은 스페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기존에 이제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그다음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그 이전부터 일단 계속 말이 나왔었는데요. 네. 일단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시장에서 이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게 이제 4분기 GDP 쪽으로 좀 많이 반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의 그 유로존에서 이제 나타냈던 4분기 그 GDP 성장률 자체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상승 모드를 좀 많이 잡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그 피그스에 대한 그 재정 위기가 좀 이렇게 폭발하면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국면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좀 불가피하게 4분기 GDP 확정치를 좀 확정치 자체를 좀 많이 낮추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일단 이게 시장에서 초반에 이렇게 낮추어가지고 이제 시장을 좀 안정을 시켜가는 게 아무래도 그 유로존의 그 판단으로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4분기 유로존에 대한 GDP가 지금 이제 발표가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보다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좀 적게 나올 거기 때문에 예전에 그 발표를 나타내가지고 그 갭 차이를 미리 발표로 통하는 것보다는 미리 이렇게 4분기 그 GDP 성장률을 중간에 이렇게 수정을 해가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좀 약간 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미봉체로 좀 여겨질 수 있는데요. 그런 모습이 시장에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근데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악재로는 크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좀 작용을 안 했던 모습이 시장이 좀 많이 좀 안정적으로 나타냈는데요. 일단 4분기 GDP 성장률을 어떻게 좀 나타내는 한 하게 되면요. 확정치는 한 0.1% 정도 성장을 일단 전망을 하고요. 전분기 대비해서 한 0.1%에서 한 0% 정도로 실제로 말해서 이제 GDP 성장률 자체가 거의 이렇게 보합권 정도로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이제 수정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성장률 확정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장에서 좀 아직은 발표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일부 전문가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GDP 성장률이 좀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고 이제 좀 예상을 좀 많이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직은 유로존에서는 그렇게 마이너스 성장률까지는 아니라고 일단 발표를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워낙 그리스라든지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 구조 자체가 그렇게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GDP가 좀 이렇게 낮아진다 그래가지고 다른 크게 형성하고 있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에 대한 GDP 성장률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일단 전문가들은 발표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에 지금 계속해서 악재가 좀 불거져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로존의 지난 4분기 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그리스 얘기도 지금 끊임없이 나옵니다. 지금 EU와 IMF 공동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다 안 냈다가 바로 그 전일에 있었던 그리스 이슈였는데요. 간밤에 또 그리스 그 10년물 국채가 독일의 같은 그 국채 간의 스프레드 차가 유로존이 출범한 이후 최대치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스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는데
간밤의 이슈는 어떤 거였습니까?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10년물 그 독일하고 그리스 그 국채가 일단 발행 예상 그 스프레드가 굉장히 좀 많이 커졌는데요. 네. 일단 쉽게 말해서 일단 그 그리스하고 독일하고 일단 예상해 봤을 때 그리스에 대한 부채 상환 능력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다는 게 시장에서 그렇게 좀 나타났던 게 그 금리에 대한 그 스프레드 차이인데요. 쉽게 말해서 뭐 금리에 대한 스프레드 차이가 워낙 크게 벌어졌던 이유가 그 독일하고 이제 뭐 그리스 간으로 봤을 때 쉽게 말하면 네네. 그리스 그 국채를 샀을 때는 금리를 더 많이 주겠다는 그런 뜻을 많이 나타내고 제발 때문에 좀 사가라는. 예, 예. 일단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도 좀 많이 일단 인기가 좀 없고 사가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IMF라든지 그 다른 그 국제 금융 기관들이 일단 그리스에 대한 재정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확보를 하기 위해든지 아니면 이제 안정을 찾아가기 위해서 일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액션을 취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부채 상환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리스 입장에서는 일단 국채를 통해 가지고 국채 발행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하려고 좀 많이 나타내는데 일단 국채 발행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도 나타나면서 IMF라든지 다른 이제 국제 금융 기관들도 좀 약간 그 난세가 좀 표면하는 게 지금 이제 사실인 그런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뭐 IMF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그리스에 대한 그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그 재정위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한 그런 걸 좀 그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액션을 좀 많이 취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네. 좀 많이 보이고 있는 게 많이 보고 있는 게 아무래도 그리스 쪽으로 그 국채 쪽으로도 투자자들도 좀 많이 발을 많이 좀 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 네. 게 아무래도 스프레드 금리 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부분 스프레드 금리 차는 향후에는 이런 액션이 없을 경우에는 스프레드 금리 차가 계속 일단은 좀 많이 커질 거라고 좀 네네. 많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채 발행 자체는 그리스 자체는 너무 좀 계속해서 어려울 거라고 좀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채라든지 뭐 다른 쪽으로 돼가지고 조기 뭐 이렇게 금리 같은 거 금리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발행을 해가지고 일단 그 조기 그 금액을 좀 많이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날 여지가 좀 많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음 달 그리스에 대한 그 성장률 자체도 좀 많이 전망을 하락시키는 걸 나타냈고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뭐 GDP 성장률 확정치를 한 마이너스 한 2.5% 정도로 일단 확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뭐 전문가들은 그거보다 더 좀 많이 하락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게 아무래도 그 그리스에 대한 그 시장 우려에 대한 그 포명을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럽발 악재가 고개를 들자 당일 달러화는 상승을 했습니다. 유로화 대비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흘째 유지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 업종별로 봤을 때는 상품주가 압박을 받긴 했었지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졌다는 측면에서는 금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상품 네. 쪽 얘기 좀 들려주시죠. 예,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달러가 좀 이렇게 많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그 반대급부로 유가라든지 다른 상품주가 좀 많이 하락을 나타냈는데요. 뭐 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유럽이 대부분이 좀 그 에너지라든지 상품주가 좀 이렇게 시총을 좀 많이 크게 차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달러가 좀 강세를 나타내버리면 당연히 에너지와 상품주가 하락을 좀 크게 나타내면서 유로존도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 많이 보였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한 1.1% 정도 하락하면서 WTI가 한 85.8달러로 마감했는데요. 어제는 또 이례적으로 또 주간 원유 재고 보고가 좀 나타냈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일단 120만 배럴 정도로 원유가 재고가 좀 나타냈는데 일단 200만 배럴 정도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나타내다 보니까 실제로 예상치를 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서 주간 원유 재고가 한 그 10주 연속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아무래도 유가에 대해서 좀 발목을 많이 잡아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금값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한 0.1%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온수당 한 1,135달러 정도로 마감했고요.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달러 인덱스도 한 80.42달러 정도로 이제 마감했던 게 상품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품 쪽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오늘 밤에는 언제나 목요일 밤에 나오는 지표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보고가 되니까요. 이 발표도 한번 결과를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장 과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의 박재민 대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기다렸던 조정이 조금 왔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장은 어제 기준으로 해서 닷새째 상승, 또 나흘째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고 참 마지막이 항상 재밌는데요. 항상 마지막은 이렇게 플러스로 끝이 나는 모습입니다. 어제도 0.5포인트 올랐는데 일단은 상승 탄력은 확실히 둔화가 된 것 같은데 오늘 옵션 만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일 옵션 만기일인데요. 이제 주식 매수 차익 잔고가 이제 2개월 만에 7조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 이제 3월에 선물 옵션 컷오프 유칭데이 이후에 네. 이제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쌓이면서 누적적으로 좀 많이 쌓인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 누적적으로 쌓인 물량이 지금 선물이 대부분 연계가 돼 있고 네. 옵션 쪽은 연계가 거의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일 청산 이제 부담은 거의 없다 이렇게 네.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익 매수가 대부분 합성 선물 순매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장 막판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네. 최근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로 현물 시장에서 순매수 강도로 봤을 때는 네. 크게 부담되지 않고 현물 쪽으로 대규모 선물 매도가 나오더라도 현물 쪽에서 다 받아낼 가능성이 네. 크기 때문에 금일 옵션 만기는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옵션 만기일 그 최대 이슈는 사실 옵션 연계 물량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인데 일단은 그 규모가 적지 않을 그러니까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합성 선물이 사실 대부분일 텐데 지금 같은 현물의 어떤 순매수 강도 외국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현물에서 또한 소화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셨습니다. 자, 일단 옵션 만기일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도 이것도 또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나머지 변수는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아무래도 금일 밤사이 미국에서도 FRB 인사 중 매파로 통하는 토마스 호닉을 캔자스 총리가 네.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2월 소비자 신용 기대치도 밑돌면서 같이 이제 다우가 하락을 한 건데요. 네. 물론 이제 그리스의 이제 재정 위기도 다시 불거지면서 더 하락을 부추겼긴 했지만 사실 이틀 전만 해도 미국 연준의 이제 조기 금리 인상을 이제 버냉키 의장도 그렇고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했는데 네. 하루 만에 이제 다시 이제 한 인사가 좀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이렇게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시장의 심리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국내 증시도 이제 내일 금통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지만 이제 내일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리가 네. 새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금통위가 내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기준금리가 이제 14개월 연속 국내 증시도 2%대 동결 전망이 시장에서 우세는 한데요. 네. 그 근거로는 이제 재정부 차관의 금통위 열석 발언권이 계속 행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5일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찬회 등을 가졌었는데 그런 정책과 공조 사이를 기준금리를 동결 쪽으로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이제 저희가 우려해야 할 것은 미국 어저께 밤사이 사이에서도 그런 어떤 인사가 토마스 호니그 캔자스 총리가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계속 발언을 하고 있으며 네.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증시가 사실 쉴 새 없이 지금 계속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출구 전략 시기 지연에 대한 우려가 계속 증폭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중수 신임이 내일 어떤 발언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신임 총리이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회복과 지금 국내 경기 회복에 따른 그런 여러 가지 발언과 함께 최소 3분기부터는 기준금리를 인사할 수 있다. 시사할 수 있는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구 전략 시기에 대해서 우려는 매일 좀 시장을 보면서 네.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순히 지금 미국 연준에서 조기 금리 인상 안 할 것이다. 올해 연말까지. 사실 말은 바뀌라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너무 그렇게 연준의 그런 의지만 믿으시면은 지금은 시장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외국인 매수가 현재 시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거의 실제. 어제도 거의 3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현물 시장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랑 반대로 이제 투신 쪽에서 펀드 판매 자금 이제 물량이 계속 이탈이 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3월에도 이제 대규모 외국인 순매수 기술이 이었었죠. 거의 5조에 육박하는 대규모 순매수가 있었고 네. 4월도 지금 거래일이 얼마 안 됐는데 2조 가까이 지금 순매수가 맞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절반이 IT 및 전기전자 업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제 IT 및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너브콜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IT 설비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루어졌었고 경기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설비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네. 경기 회복이 되면서 이런 IT 업종에 대한 지금 설비 가동률이 100% 오히려 더 모자르게 네. 지금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미 작년부터 선취매로 이렇게 효과를 하면서 예, 올해 그렇죠. 수익률을 엄청나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음. 반면에 이제 개인들의 펀드 판매나 어떤 기관들의 투신 자금 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펀드 판매 물량이 계속 이탈되면서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그래서 개인과 기관은 지금 수익이 안 나고 있고 외국인은 지금 수익이 계속 더 누적적으로 많이 나는 그런 장세가 계속되고 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제까지 이 펀드 판매 물량이 나오느냐 그것이 좀 초점인데요. 그리고 언제까지 받아줄는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MSCI 선진지수 편입 기대감도 있고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가 이렇게 센 적이 2007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센 적은 거의 지금 없었습니다. 상반기부터.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강세장으로 저는 조금 이제 예측을 하고 있지만 물론 앞서 말씀드린 출구 전략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올해는 분명히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상 강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드 판매 물량도 지금은 이제 심리적으로 그동안 워낙 물렸던 개인들이 판매 욕구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지수가 여기서 외국인이 더 땡겨주면서 1750, 네. 뭐 1800까지 상승하게 된다면은 네. 오히려 적립식 펀드나 펀드를 판매하려던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더 위축되었던 것들이 변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보다는 어떤 외국인의 순매수 강도를 계속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외국인은 계속해서 사줄 것이다. 일단 뭐 펀드런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지만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출구 전략 쪽은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셨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가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IT와 자동차의 사실 대장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럼 이 틈새를 통해서 중소형주가 이제부터 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내지는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이제는 주도주들이 조금 주춤하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차익 실현을 해서 주도주 들고 계신 분들도 이제는 나와야 좋을지 출구 전략 얘기도 하셨으니까요. 오늘 투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지수가 계속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좀 이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개인 투자자분들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외국인이 그 초대형주, 뭐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하면서 사실 외국인이 땡겼기 때문에 개인들은 오히려 팔았고, 네. 뭐 그 물량이 물론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예전에 물리신 분들이 그렇죠. 원점이 오니까 오히려 가격이 높아지고 하니까 불안해서 파는 심리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기조가 꺾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 IT, 특히 IT 및 전기전자 업종은 계속 올해 2분기, 최소 3분기까지도 지금 업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조정받을 때 이런 대형주들의 비중을 확대하시는 것이 저는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소형주 쪽으로 단기적으로 그런 어떤 수급이 네.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대형주 쪽으로 어쨌든 수익률 게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이제 업종 비중 확대를 조정시 계속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소형주도 이제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IT, 뭐 자동차 이런 장비업체, 설비업체 그리고 그렇죠. 부품업체 이런 쪽은 계속 유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도 업종과 기업들 이제 종목을 잘 살피셔가지고 최근 코스닥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네. 하지만 이제 코스닥에서 조정받은 것들이 다시 어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네. 특히 IT, 휴대폰 뭐 부품업체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막판에 이제 다시 매수세가 몰리면서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같이 매수를 하시면은 투자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어닝 시즌이 그제 이제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죠. 이제 정확히는 12일 신세계 그리고 13일 포스코를 기점으로 해서 1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것이 예상과 거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2분기 실적도 거의 지금 IT랑 자동차 업종은 한열이 크게 원화가 강세되지 않는 이상 더 좋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 6월까지는 IT랑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장비업체 그런 어떤 중소형주 쪽으로 계속 조정시 매수, 분할 매수 하시는 전략이 시장에서 수익률을 같이 외국인과 따라갈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중소형주는 일단 좀 차치를 하고요. 중소형주 IT 부품, 자동차 이 장비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특별히 IT에 대해서는 얘기를 계속 해오셨었기 때문에 대형주를 좀 IT 쪽으로 예를 들어 좀 사고 싶은데 사실 뭐 며칠 지수는 계속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가 좀 주춤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다시 들어갈 만큼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직 오진 않았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지요? 예, 아무래도 삼성전자 보시면은 근데 어제도 외국인이 샀고 조정받았지만 그제도 외국인은 샀습니다. 그렇죠. 개인 때문에 예, 조금 개인만 내리고. 계속 개인이 팔아서 조정을 좀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오히려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여기 85만 원대 사가지고 단기 10%, 5% 먹기가 힘든 가격대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좀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현대차도 지금 최고가를 갱신을 했지만 지금 가격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사실 시간과 조정 어제 미국에서도 이제 가매수 구간이라고 이런 말들이 네네. 많이 나왔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이 순매수를 계속하고 있지만 그 따라잡는 시점이 항상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너무 지금 수익률 게임에서 내가 뒤처졌다고 해가지고 그 대형주도 신고가 내는 것들을 바로 잡기보다는 이제 뭐 5일선, 10일선 기술적으로도 분석을 해가면서 조금 기다리시면서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더욱 유효해 보입니다. 네. 자, 따라잡는 시점이 중요하다 했는데 따라잡는 종목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 종목 좀 보자 하는 거 있으시면 하나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금일은 제가 간만에 대형주를 좀 가져왔는데요. 아, 그래요? 예. 예.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제 너무도 잘 아시는 종목이라 좀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네네.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디스플레이 업황도 3분기까지 업황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설비 투자가 계속 이뤄졌고 올해도 계속 설비 투자가 이뤄졌다는 것은 이 업황이 워낙 좋다는 것입니다. 네네. 오히려 그래서 운송업체, 뭐 항공이나 유통 쪽에서도 이런 반도체 LCD에 대해서 수출 물량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네. 지금 마비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LCD 패널 쪽 납품 공급 업체 중에서 가장 큰 대형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종목은 4만 원 근처를 상승의 한계라고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왜냐면은 예전에 정말 3만 원대 거의 중반까지 내려갔었다가 4만 원 오면 항상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나타났기 때문에. 왜냐면은 워낙 LCD 업황이 작년에 안 좋았었고요. 예. 재작년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가동률이 70% 이하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이나 일본의 경쟁 업체들이 워낙 유수했기 때문에 사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항상 4만 원이 넘으면 팔아라 이런 그렇죠. 시장의 의견이 많았었는데 지금 오히려 기간에 레포터나 이런 걸 나오는 거 보면 거의 5만 원, 5만 원 후반 그리고 6만 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업황 자체가 좋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매수가 최근에 집중되는 이유도 분명히 이 LG 디스플레이가 다시 저평가 국면에서 다시 재평가 받는 국면으로 이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차트를 좀 보면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차트를 예. 보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틀 전 보시면은 연속 상승에 대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 네. 일봉으로 보시면은 네. 이틀 전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3%의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평선에 딱 왔는데요. 네, 어제도 장중에 이제 아침에는 하락을 하다가 종가에 이제 많이 오면서 5일선을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이거는 추세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네, 깨지 않겠다, 5일선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일선과 10일선 사이에 41,000원과 2,000원 사이에 매수가를 두셔가지고 네. 분할 매수 하시면은 네. 목표가를 좀 크게 잡고 48,000원까지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LCD 패널 이제 업황도 좋지만 네. 특히 모바일 쪽, 모바일 게임, 그리고 3D TV, 멀티미디어 산업에 대한 육성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에 따른 이런 디스플레이 산업 전망이 더욱더 밝아지고 있고 네. 추가 매출이나 이런 쪽 새로운 어떤 시장 쪽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네.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시면은 참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손절가는 다만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이 네. 21선에 걸려있는 38,000원대 이 정도는 좀 감안하셔가지고 손절을 감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양봉이 크게 일어난 가격이 이 밑단이기 때문에 이게 무너질 시 외국인이 대규모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점 감안하셔 매매하시는 전략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아이패드의 수혜주라는 분석들도 최근에 많죠.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FC지점 박재민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민층의 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대부업 금리 상한선이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또 저신용, 저소득층 200만 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5년간 최대 10조 원의 대출 지원이 이루어질 텐데요. 당정이 함께 마련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한편 미소금융재단들은 지점 개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최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공기관들이 미소금융재단 지점 마련하는데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주라 이렇게 독려하기도 했었는데요. 관련 법규 미비 또 일부 공공기관들의 참여 의지 부족 때문에 실질적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피가 1,700원 넘어서자 펀드 환매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이런 자금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 쪽도 모두 투자 대안으로 삼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부동자금이 단기적으로 머무는 머니마켓 펀드와 고객 예탁금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식형 펀드의 대량 환매에도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이어지는 만큼 증시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어제도 펀드 환매 압력에 시달리는 투신권에 대항해서 외국인들이 불제 순매수 해줬었습니다. 외국인 언제까지 물량을 소화해줄까요? 미 연준이 3월 FOMC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금리 인상엔 타임테이블이 없다라면서 조기 금리 인상설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제로금리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한편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미국의 금리 인상 직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 부진 등이 변수가 되겠지만 4분기쯤이 되지 않을까 감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설경제TV 보도제작본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 협의를 열어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민층을 10년간 이자 부담 10조 원을 완화해주겠다라는 것이 골자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 발표된 서민금융대책의 핵심은 대부업 금리 인하 그리고 보증 지원을 통한 서민대출 확대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서민층의 금리 부담을 10년간 최대 10조 원가량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당장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이는 대책은 대출 최고 이자율 인하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연 49%인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을 당장 5%포인트 인하해서 44%로 내릴 예정입니다. 네. 또 상황을 봐가면서 1년 이내에 5%포인트를 추가 인하한다는 방침인데요. 정부는 대부업 금리가 5%포인트 인하될 경우 전체적으로 연간 2천억 원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증부 서민대출 역시 핵심 내용인데요. 현재 서민에 대한 특례보증은 글로벌 금융위기 대책 일환으로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민간이 공동으로 출연한 자금을 통해 상시적 지원 제도로 탈바꿈시키는 게 이번 보증부 서민대출의 요지입니다. 보증을 위한 재원은 5년간 정부가 총 1조 원,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각각 8천억 원과 2천억 원을 출연해 모두 2조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보증 재원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되고요. 앞으로 5년간 총 10조 원이 대출보증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이외에도 신용회복 대상자 중에 성실채무 상환자 5만 명에 대해서 앞으로 5년간 1,500억 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규로 실시합니다. 또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추가로 1년간 연장 운영합니다. 네. 한편 미소금융 운영 개선 방안이라는 것도 어제 당정이 마련했던 이 서민금융대책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이 지점 개설에 나서줘야 될 지자체가 소극적인 움직임이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요. 네, 좀 미소금융재단 출범하면서 이렇게 기대가 많았지만 네. 당장 이제 뭐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 또 이제 미소금융 쪽에서도 이제 여기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대통령께서 계속 나서서 공공기관이 좀 지원을 해줘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관련 법규도 미비하고 또 일부 공공기관들의 참여 의지도 부족하다 보니 좀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공공기관들이 미소금융재단의 지정형 사무실을 제공하더라도 관계법상 임대료 감면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지점을 열게 돼도 연간 최대 수천만 원씩의 경비를 임대료로 물어야 하는 겁니다. 네. 현대차 미소재단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요.
미소금융 서비스를 제대로 하려면 지점 한 곳당 최소한 30평 정도의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데 그 비용 뭐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 초기에는 1억 원이 최소한 들어가고 또 이후엔 매년 수천만 원씩의 임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공공기관 하나 이들에게 임대료를 깎아준다든지 뭐 지원을 해주겠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없다는 거죠. 네. 이 미소금융재단들은 운영 경비가 출연금의 1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실 경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게 되면 인력 확충이나 그런 서비스들을 뭐 제대로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뭐 당정이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안에도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미소금융재단 지금 지원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는 건가요? 뭐 아예 법을 바꿔야 되는 실정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공공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개정해서 미소금융 사업 등에 대해서 지자체들이 사무실 임대료를 면제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건데요. 지금 해당 법 24조에 따르면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 규정은 두고 있지만 그 대상은 국가나 지자체,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입은 지역 주민 등에 국한돼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법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좀 수혜를 잇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예. 자, 그리고 어제 코스피가 계속해서 지금 1700선 위에서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또 한쪽에서는 펀드 환매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 펀드를 환매하고 난 돈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인데요. 은행에 집어넣어도 금리가 썩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라 부동산 쪽도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좀 전해주시죠. 매번 그 펀드 3년 만기를 앞두고선 늘 이런 상황들이 오는 것 같은데요. 네. 적립펀드 열풍 이후 3년이 지나는데 그동안 이제 본전 회수에 나선 이 펀드 투자자들이 지금 뭐 계속 이렇게 펀드 환매를 막 뭐 일으키고 있는데 예. 문제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은행 금리도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에 달하고 또 예. 부동산 시장도 대안투자처로 좀 생각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보니 단기적으로 머무는 자금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른바 돈의 방황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5일 기준으로 보면 단기성 부동자금들이 주로 모이는 머니마켓 펀드의 잔액이 81조 8,174억 원입니다. 4월 들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 2일과 5일에 거쳐서 주식형 펀드 환매가 1조 원가량 늘어나면서 MMF 펀드 설정 잔액 역시 같은 기간 9천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주식 투자를 위한 자금으로 분류되는 고객 예탁금 규모도 늘고 있는데요. 고객 예탁금은 현재 13조 6천억 원 규모로 지난 1월 말 이후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들은 신규로 유입된 것보다는 최근 주식시장에서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는 개인 자금들이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로 지수가 오르자 일단 주식을 매도했지만 증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재투입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이냐만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개인은 연초 이후 국내 증시에서 3조 원가량을 순매도했습니다. 네. 개인들이 최근 대규모 펀드 환매와 주식 매도를 벌이고 있지만 당장 마땅한 대안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보니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네, 주식형 펀드 대량 환매가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 단기 자금들이 갈 곳을 몰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정작 증시로만 보면요, 일단 큰 충격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연고점을 잘 경신하고 있으니까요. 그 중심에는 역시 외국인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펀드 환매 물량을 잘 받아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단기 부도한 현상을 겪고 있는 자금들이 이제 결국에는 증시로 재유입될 거다 이런 긍정적인 시각도 물론 있고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다시 매물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빨리빨리 이 자금이 들어가줘야 차라리 이제 지수가 고점에 오르더라도 그때 환매를 주식으로라도? 통해서 예. 네, 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안 사고 있다가 나중에 뒷북 투자를 해서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작년이 아니죠. 2007년만 돌아보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1,700에서 2,000포인트 사이에 상당히 고점에 있었을 때 오히려 36조 원가량이 유입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유입됐던 자금들이 지금 본전을 찾으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지금 1,900선이 지수가 올라간 이후에 만약에 뒤늦게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손실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전문가들이 차라리 지금 투자에 나서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간밤에서 그 토마스 호니그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 총재가요, 기준금리를 1% 인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에 앞서서 공개됐던 미국 3월 FOMC 의사록에는요, 금리 인상의 타임테이블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조기 금리 인상설에 쐐기를 박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을 둘러싼 분위기 간단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그 의사록에는 초저금리를 장기간 유지한다는 표현이 즉각적인 통화 긴축 정책 전환에는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는데요. 네. 아까 박재민 대리께서도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뭐 예측하기 다들 어려운 거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바클레이즈 같은 일부 월가 투자은행은 이 표현을 가지고 언제 이 장기간이라는 표현이 당분간이라는 표현으로 바뀔지 모른다. 그래서 출구 전략 본격 가동을 예고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비록 전제 조건을 달긴 했지만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월가의 컨센서스대로 올 4분기보다 다소 뒤로 밀려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낳고 있습니다. 그 마켓워치 내용에 따르면요, 이 FRB에서 예상보다 그 물가 상승 속도가 예상보다 좀 더딘 점에 대해서 참석위원들이 상당히 놀라워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이 긴축 정책을 조기에 선회하는 것이 뒤늦게 전환했을 때보다 오히려 리스크가 더 큰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금리를 올릴까, 기준금리를 인상할까라는 부분인데요. 미국 대비해서 앞입니까, 뒤입니까? 오히려 더 앞이 될 거다. 뭐 오히려 우리가 좀 선행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상 시점을 올 하반기로 점치는 분들이 역시나 많은데요. 다들 뭐 4분기쯤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멘트를 좀 살펴보면요. 네. 당장은 이제 이 유럽 재정 문제 등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는 되고 있지 않지만 거시정책 기조를 견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앞으로 4분기 이후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우리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오히려 지금 당장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5.5%의 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다 보니 이런 뭐 긍정적인 전망에서 보면 지금 선제적 금리 인상을 해야만 오히려 우리가 그런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것들이 KDI의 주장입니다. 네, 서경제TV 보도제작본부의 서은영 기자였습니다. 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밤에 열린 뉴욕 증시는요,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소비자 신용 악재 때문이었는데 다우는 19,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을 맞았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11,000선, 일단은 부담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전 잠시 후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